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임헌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임헌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했어요. 집안재산 갖고 도망간 형제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주식 리딩방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억울해요. 사실혼 관계,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며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대학 시절 받은 미용 성형 수술 부작용으로 안면마비가 온 한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외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 법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네.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성형수술 많이 또 받으시는데 부작용으로 안면마비가 왔어요. 상당히 좀 심각한 수술인데 의료사고 사건 내용도 좀 복잡하고 소송 과정도 좀 참 힘들지 않습니까? 법원이 원고의 손을 좀 들어준 이유가 참 궁금한데요. 과거 미용 성형 수술을 받고 좀 어떤 부작용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의사인 원고는 2018년 12월 외과 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아큐 스컬프 레이저를 이용한 광대 및 볼 부위 지방 흡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원고는 한의대에 재학 중이었는데 수술 후 우측 안면 감각 이상과 마비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병행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4월 피고가 추가적인 치료를 제안하면서 수면 마취 후 우측 안면부에 침을 꽂아 전기자극을 가하는 치료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은 지 반년이 지난 2020년 10월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았고 우측 안면마비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광대하고 볼 부위 지방 흡입을 받고 이게 지방 흡입할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 흡입 받고 전기 자극을 가하는 치료법을 했는데 안면마비가 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뭔가 고의성이 과실이 상당히 의료 과실이 좀 인정될 가능성이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 안면마비 진단을 좀 받긴 받았잖아요. 다른 병원에서. 이게 수술 과정에서 좀 발생한 일이라며 원고가 손해배상을 좀 요구를 했을 텐데 무면허 의료 행위도 좀 주장을 했다고요? 그럼 외과 의사가 아니라는 뜻일까요? 예.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해서 안면마비가 발생했고 수술 부위에 색소 침착과 흉터가 남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네네. 총액은 위자료 5천만 원 포함해서 약 1억 9,500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연 이자도 이제 청구를 했는데요.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우측 안면부 신경이 손상되었고 이에 대한 설명 의무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을 넣고 전기 자극을 가하는 방식의 한방 치료를 시행했다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과 의사인데 침을 쓰려면 한의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던 거죠. 오히려 좀 요즘은 반대의 그런 주장이 좀 많은데
이건 되게 특이한 예. 형태네요. 의료진의 경우에는 수술 전에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설명 의무가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설명 의무까지 좀 위반했다고 좀 주장을 한 이 케이스에서 피고인 외과 의사 측은 좀 어떻게 좀 반박을 했는지 어떤 입장이었는지요? 예, 피고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안면마비가 수술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우선 원고가 수술 후 약 3주 뒤에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해당 병원 외에도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다른 곳에서도 치료를 받았던 만큼 그 과정에서 안면마비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해외여행의 바이러스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운 항변 사안인 것 같은데 이 다른 병원들, 그러니까 해당 병원 말고도 다른 병원들을 돌아다녔다라는 부분은 좀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이 만약에 진실이라고 하면 좀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재판부는 좀 수술상의 과실과 안면마비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으니까 뭔가 위자료가 나왔겠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수술 과정과 신경 손상 사이에 이제 예.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는데요. 네. 그로 인해서 원고가 안면마비를 겪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우선 안면마비가 발생한 부위와 수술이 진행된 부위가 일치한다는 점을 이제 중요한 근거로 봤고요. 네. 또한 피고 측이 주장한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은 원고의 해외여행 기간 중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또한 해당 안면마비가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감정이의 의견도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수술 기록지나 진료 기록지에 수술이 적절히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의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신경을 손상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과 원고의 안면마비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살짝 들었을 때도 좀 이해 안 가던 해외여행은 좀 빠졌고 그렇습니다. 이게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됐다는 좀 감정이의 감정 결과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 그렇습니다. 부분이 좀 인정이 예. 된 것 같은데 설명 의무 위반으로 어쨌든 또 얘기를 했으니까 의료 과실은 좀 인정하는데 설명 의무 위반도 좀 인정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예. 원고에게 수술과 관련한 설명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네.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는 점이 지적하면서 이제 설명 의무 위반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고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 결정할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네. 보장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네. 특히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네. 피고 측이 제출한 동의서는 수술 직전에 직원이 태블릿 PC를 이용해 미리 입력한 서식을 제시하고 원고가 서명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술 전날이나 서명 과정에서 피고가 직접 동의서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의서 자체도 부작용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겪은 영구적인 안면마비의 가능성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수술 여부 결정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설명 의무 위반과 직접적인 물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 책임 범위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수술 동의서에 이 수술을 받게 되면 혹여나 부작용으로 예. 영구적인 안면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적시해야 하고 설명해야 한다. 이 부분은 사실 여러 병원들,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들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봐야 하는 판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수술 여부 결정 권리라는 거를 좀 침해했다고 하는데 이런 권리가 실제로 뭔가 판례로 인정된 권리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의료 소송에서 이제 중요시하는 부분인데요. 예.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네. 이러한 수술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겠다라고 이제 인정이 돼야지만 이제 설명 의무 환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해줘야 예. 된다. 소비자의 권리로 또 보시는 거고 또 하나의 쟁점이 좀 피고가 외과 의사지 않습니까? 예. 침을 꽂고 전기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한방 치료를 해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는 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예, 원고 측은 피고가 이제 한방치료 기법을 사용을 하면서 예. 한의사 면허 없이 예.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나 예.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한방치료는 한방치료를 안 본 건가요? 그러니까 한의사의 의료 행위가 아니고 그냥 외과 의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의료 행위. 예, 그렇게 범주 안에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간다라고 좀 본 것 같고요. 원고에게 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얼마나 나온 겁니까? 변호사님? 예, 약 5,7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일실 수입으로 약 2,800만 원, 예. 치료비로 약 1,400만 원, 그리고 예. 위자료로 1,500만 원이 인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의료사고 발생일인 2018년 12월 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2월 20일까지는 예. 이제 민법이 정한 5%의 지연이자 예.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지급 만료일까지는 소송촉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 손해금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우선 2억여 원을 좀 청구를 했는데 예.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5,700만 원 정도가 좀 예, 인정이 그렇습니다. 됐고 사실 이 중에 일실 수입하고 치료비는 사실 자기가 쓴 돈을 받은 거니까 위자료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위자료가 1,500만 원이 좀 인정이 됐어요. 이 위자료 1,500만 원이 좀 타당한 금액이라고 좀 보십니까, 변호사님? 통상적으로는 사실 위자료가 1,000만 원이 많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건? 요 사건에서 위자료 1,500, 이게 영구적인 안면마비라는 측면에서는 좀 적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어찌든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는 예. 조금 더 나온 형태의 결과인 것 같지만 저도 사실 변호사님하고 의견이 좀 동일한 게 영구적인 안면마비인데 위자료를 1,500만 원밖에 배상을 안 한다? 그게 예, 좀 그분은 좀 적게 네. 판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좀 의료 사고로 인한 원고의 대부분의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좀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사실 의료 소송을 하다 보면 배상 판결을 인정받는 경우들이 사실 좀 많이 없고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좀 지켜줬다는 데 유의미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에 대한 변호사님의 좀 견해를 듣고 이야기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판결은 의료진의 주의 의무와 설명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기록지나 진료 기록지에 수술이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는 주요한 근거로 인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의료진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제공을 하고 치료 과정에서 철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의료사고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입증을 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이 되고 혹은 입증 책임의 좀 전환이 좀 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들이 좀 생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좀 지키기 위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조금 국민들이 이런 어떤 의료사고에서 좀 해방될 수 있는 혹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들리실까요? 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예, 예. 전에 예, 예. 성추행건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네. 그게 증거 불충분으로 네. 그 상대방이 무혐의를 음. 판결받아서 네. 며칠 있다가 바로 저를 이제 무고죄로 아, 고소를 네. 하셨거든요. 네, 상대편이 또 무고죄로 고소를 하셨고요. 근데 저한테 고소를 당하신 조사하라고. 거죠? 예, 예. 네. 네. 어, 경찰서에 조사를 나오라고 하는데 예, 예.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아, 그러시군요. 지금 경찰서에서 무고죄로 조사할 테니까 피고소 당하셨으니까 조사 나와라라고 통지까지 받으신 상황인가요? 네. 아, 근데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셔가지고 전화 주셨군요. 네. 네, 옆에 임원진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인사 나누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 그 성추행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셨다는 거지요? 네. 언제쯤 고소를 하셨을까요? 작년 6월 17일 정도 했어요. 2024년 2월경에 작년 6월 17일. 6월경. 예. 작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 24년 6월이요. 24년 6월이요. 예, 24년 6월경에 이제 고소를 하셨고, 그러면 무혐의 처분은 언제 그러면 안내를 받으신 거지요? 올해 2월, 올해 2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의 신청이나 이런 거는 안 하셨나요, 지금? 따로 제가 시간을 못 내서 이의 신청을 못 냈는데 또 증거가 될 만한 게 자료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거죠? 뭐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뭐 아니면은 혐의가 없다거나 뭐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일 텐데 둘 중에 어느 것이었죠? 증거 불충분 가로하고 무혐의 이렇게 증거 불충분으로. 예. 네, 우편으로 받았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강제추행 그 피고소를 당하신 분, 그분에 대해서 뭐 그 전에 뭐 다른 뭐 법적 조치를 하신 게 있으실까요? 고소 외에도? 그런 걸로 인해서 폭행이 있었거든요. 폭행이요. 양쪽으로 서로 이제 쌍방으로 나와서 벌금을 약속하고 그러는데 쌍방 폭행으로 돼서 벌금을 둘 다 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고서 저도 추행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폭행건이 벌어졌고 추행이 원인이 돼서 서로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폭행죄 관련해서 조사 받으실 때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게 있으신가요? 예, 말을 했는데 형사님은 폭행건으로만 얘기하자 해서 그 얘기를 그 당시에. 예, 그리고 따로 고소를 하려면 따로 고소를 해라 이렇게 별개로 예. 이걸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벌금형이 나왔으니까 이제 판결문이 이제 있다는 건데 그 안에 혹시 서로 폭행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도 판결문 안에 들어가 있던가요? 예, 추행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 원인 뭐 어떻게 해서 싸우게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시가 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판결문에는. 네. 그리고 강제추행 고소하셨을 때 이제 진술을 하신 건 있고. 예, 그때는 이제 폭행에 대한 건 너무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라고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혐의 처분이라는 거는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이제 내리는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범죄 자체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혐의 없음 처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고소를 하신 내용 자체가 곧바로 허위가 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즉 상대방이 무혐의가 나왔으니 나는 결백하다. 그러니 고소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이제 곧바로 그 자체로 이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잘 들리시나요? 네. 예.
그러니까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무고죄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고죄는 이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를 해야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신고 내용 자체가 명백하게 허위 내용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허위 신고를 하려는 이제 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고하는 사실 자체가 허위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신고를 하셨어야 되고요. 또 이제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이란 이제 세 가지 모두가 이제 입증이 돼야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 증거 불충분으로 그래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이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곧바로 신고 내용이 거짓이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설사 이게 허위 신고를 약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약간의 이제 뭐 MSG처럼 이제 좀 과장해서 이제 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판례에서는 다소 과장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 맥락을 봤을 때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면 허위사실 신고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이제 신고를 하셨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신고 당시에 이 신고 사실 자체에 대해서 명백하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고소를 하신 거라면 무고죄가 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부분이 무고죄로 고소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억울한 것도 있지만 예. 본질적으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아, 예. 갈까봐. 일단 그 상담자분께서 좀 당황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그 폭행건으로 또 조사를 받으시고 또 그 강제추행건으로도 이제 고소를 하시면서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아보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경찰 조사 받으실 때 이 부분에서 지금 무고죄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또 선행사건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좀 하셔야 될 부분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 그 강제추행이 원인이 돼서 이제 폭행죄 이제 신고를 하셨을 때 그 당시 이제 강제추행건을 또 진술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하셨던 이야기랑 이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시면서 요번 무고죄 관련해서도 진술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진술 내용이 달라지면은 오히려 이제 수사기관 측에서 좀 왜 말이 바뀌었는지 그 부분을 계속 추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당황하셔서 또 불리한 진술도 하실 수 있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유념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강제추행을 당하셨던 그때 정황이나 이제 사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시고요. 당시 내가 이러한 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당시에 좀 어떻게 진술했는지 지금 이미 한 7, 8개월 전에 이제 고소를 하신 거니까 좀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고소하셨던 사건이고 또 폭행건에 관련돼서는 이제 피의자 조사도 이제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양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건명을 특정을 하셔서 이제 경찰서에 이러이러한 조서 이제 자기가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곧바로 이제 열람 가능하도록 많이 해주니까요. 그 무고죄 고소에 앞서 무고죄 조사에 앞서서 상담자분께서 과거에 어떠한 발언들을 하셨는지 미리 다 체크를 하시고 이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강제추행 고소건에 대해서도 이제 증거를 다시 한번 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뭐 문자나 통화 녹음, 뭐 목격자 진술이나 그다음에 뭐 당시 뭐 어떠한 뭐 정황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자기를 도와줄 뭐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진술을 번복했다던가 뭐 이런 상황 여러 가지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강제추행을 고소를 했던 거고 결코 이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좀 입증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그 예. 당시에도 증인이라고 증인 내세운 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증인이요. 증인이 있었어요? 강제추행 관련돼서? 그 상대 쪽
아내 후배라고 같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사랑해서. 그분이 이제 옆에서 지켜봐줬고 그 경찰 조사 받을 때도 같이 나가셔서 이제 봤다라는 증언을 해줬는데 예. 그쪽에서는 저랑 뭐 사귀는 관계이고 뭐 연인 관계가 됐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봤다라는 말은 결국에 뭐 만지거나 뭐 이러한 행위를 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네요. 그 증인분이. 네네. 그런데 다만 두 분이서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서 강제라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제 말이 맞나요? 아니요. 아니요. 예. 그 증인이 예, 예, 예. 지금 상담자님과 사귀는 관계 혹은 연인 관계다라고 상대편이 주장을 해서 빠져나간 거다. 아, 증인이. 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귀시는 관계였어요? 아니요. 그때는 저를 추행했던 그 사람이 아니 후배로 나온 사람이라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보신 분이에요? 처음 보신 분? 그래요. 네. 소개를 시켜주려고 데리고 나오셨던 분은 맞는데 네. 뭐 그런 일을 당해서 이후로 사귀고 연인 관계로 가진 않았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분도 그러면은 과거에 그런 진술을 해준 자료가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그쵸? 네. 예, 그 부분도 좀 자료 확보를 하셔서 미리 그 좀 정리를 다 하신 다음에 무고죄 조사 나가실 때 나는 이러한 정황들 사실관계 하에서 내가 강제추행죄로 고세를 했던 거다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서 좀 주장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언제 지금 조사 일정이 잡혔지요? 앞전 수요일 9시에 다음 주? 오전 9시에 오라 했는데 아니요. 이번 주. 이번 주?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다고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요. 아, 다시요? 그러면 좀 그 시간이 있네요. 다시 연락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아직 조사 일정이 잡힌 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부터 먼저 좀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정보공개 청구 통해서 과거에 이제 상담자분께서 어떠한 진술을 하셨는지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것부터 가장 좀 급선무로 좀 처리해야 될 일로 보이네요. 그래서 예전에 조사받았던 담당자님이 저한테 뭐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까지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냐 했을 때도 저도 은퇴 한다고 했었는데도 그런 것도 갑자기 없어지고 거짓말 탐지기. 예. 뭔가 저 선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 뭐 기록은 이게 뭐 그 자체로 이제 증거로 인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왜냐하면 거짓말 탐지기가 100% 거짓말을 잡아내는 이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뭐 해서 거짓으로 만약에 설사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혹시 제가 무고죄 성립이 안 돼서 다시 이제 현재가 없다고 했을 때는 저는 또 그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심리적으로 피해를 지금 받고 있는데 예. 제가 또 그분을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그러니까 고통을 지금 많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시니까 그분 상대로 뭐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거에 가능하냐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라는 것도 이게 또 언제나 또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소 자체가 매우 부당한 고소라는 게 이제 명백하게 입증이 돼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좀 법리적 검토나 사실관계를 좀 면밀하게 보고 나서 이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담자님. 네, 혹시 뭐 의문사항이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 좀 많이 좀 네. 있어요. 우선은 무고죄 관련해서 무고죄가 성립을 하려면 여러 가지 좀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타이트한 기준들이 좀 성립을 해야 처벌받으시는 부분이라서 임원진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라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조사는 좀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전화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제가 이제 상담자님한테 조금 더 도움 되실 만한 얘기를 전화를 끊고 임원주 변호사님이랑 얘기를 좀 나눌 테니까요. 이 방송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못 보시면은 재방송으로 다시 돌려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통해서 재방송으로 좀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 이 내용 관련해 좀 처음이라서 좀 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강제추행이든 강간죄든 고소하면 상대편은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자신이 강제추행이나 뭐 강간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걸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고죄로 고소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무고죄로 이제 고소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를 처음 당해 보시는 분들은 사실 좀 되게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또 특히나 본인께서 이제 고소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죠. 불송치 결정이 나오고 예. 이제 역으로 또 고소를 당하신 입장이니까 그 뭐 두 배가 이제 정신적 고통이 이제 되셨으니까 이제 그 그렇죠. 부분이 좀 마음이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 부분은 인정을 못 받고 예. 또 이제 고소까지 당하고 이러면 아니 나는 진짜 저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저 사람 처벌해달라고 내가 공적인 기관인 수사기관한테 요청을 한 건데 아 수사기관이 날 배신하는 거 아니야? 나를 왜 진실을 몰라주지? 왜 이걸 진실을 왜 못 밝혀주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 상대편은 또 고소까지 들어오면 막 억장이 좀 무너지시고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케이스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인데 이 어쨌든 처음 당하시는 상담자님에게 딱 좀 그래도 걱정 좀 안 하실 수 있게 뭔가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은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고소한 사실이 허위로 바뀌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제 나는 어떠어떠한 사실 때문에 강제추행 고소를 했던 거다라는 점을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맨 처음 진술하셨을 때랑 요번에 조사받으시면서 진술하실 거랑 일관성이 이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 이제 전자포털에 들어가셔서 이제 청구를 하시면 또 금방 나옵니다. 결과는. 그래서 너무 이제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본인께서 하셨던 진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방 이제 받아주니까요. 이제 조서를 특정하셔서 이제 열람해 보시고 이제 그 부분을 정리하신 다음에 좀 조사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예. 진실이 좀 인정되지 않아서 조금 억울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예. 아까 좀 억울해서 상대편을 또 더 뭐 할 수 있는 게 없냐 해서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놓쳤던 부분이 이의 신청을 하는 부분 이의 신청 할 수 없나요 지금?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2월에 나왔다고 하니까요. 예, 현행에 뭐 이의 신청 뭐 기간 제한 아직까지도 없으니까. 없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보통 그런 결정 나오고 일반적으로는 60일 이내에 보통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검찰 측에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기록 보고 나서 60일 이내에 이제 보통 이제 어떤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60일 이내에 하는데 아직 뭐 기간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추가로 좀 증거 같은 게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지금 이 사안을 보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온 거기 때문에 내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라는 거를 증거로 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CCTV나 이런 건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증인의 진술일 것 같은데요. 그날 당일에 본 그 후배 남자분한테 그때 이제 피해 상황에 어떻게 증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증언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받아서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있었던 뭐 문자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예. 그래서 둘이 뭐 나눈 통화 뭐 녹음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SNS 기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하시길 이제 권유드립니다. 예. 폭행 상황이 진행될 때 이게 강제추행 때문에 폭행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
그때 진술했었던 진술 조서들도 좀 보면 뭔가 모순적인 부분들을 좀 뽑아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상대편을 진짜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면 좀 변호사 선임이 좀 필요한 사안처럼 보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수사의 부당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법률 전문가의 이제 도움을 얻으시기를 이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없으면 사실상 좀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고민으로 보내주셨는지 보실까요? 아버지가 급성 뇌출혈로 일찍 돌아가신 후 나이 50에 엄마는 혼자가 되셨어요. 저희는 4남매인데 그때부터 엄마가 혼자 키우셨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물려받은 땅과 주택, 현금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공무원 연금도 매달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큰 언니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집안 살림만 하던 엄마는 큰언니에게 땅 문서와 적금 통장 등을 다 맡기셨죠. 언니는 결혼한 후에도 엄마 집 근처에 살면서 친정에 왔다 갔다 하고 집안 재산도 관리를 했습니다. 큰 오빠가 독립하거나 작은 오빠와 제가 대학에 갈 때 등 목돈이 들 때에도 언니가 알아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형부는 사업을 했는데 한 번씩 자금이 부족했고 언니가 엄마에게 말해 집안 현금 중 일부를 빌려 쓰고 다시 채워 넣은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다 언니가 결국 조기 퇴직을 해서 언니 퇴직금까지 갖다 썼을 정도로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수업이 일찍 끝나서 집에 왔는데 엄마가 울고 계시더라고요. 언니네 가족이 밤새 이사를 가버렸다면서요. 말 그대로 야반도주였어요. 알고 보니 언니가 관리하던 우리 땅은 이미 팔아서 현금화한 지 오래였고 아버지 연금 통장과 현금까지 싹 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형부의 사업은 쫄딱 망한 상태였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갖고 있던 폐물과 오빠들이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받은 돈, 그리고 대출까지 받아서 겨우 빚을 갚았습니다. 언니는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문자 한 통 보낸 것이 전부였고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연을 끊고 살았죠. 그렇게 15년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현재 다세대 주택에 혼자 살고 계시는데요. 유일하게 남은 엄마의 재산입니다. 그나마 입지가 좋아서 시세가 좀 나가는 걸로 아는데 엄마는 집을 정리하고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연락이 끊긴 언니에게도 재산을 같이 물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큰오빠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길길이 뛰고 있습니다. 언니가 다시 나타나 유류분을 주장할까 봐 엄마에게 유언 공증까지 하자고 설득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유언 공증을 하면 큰언니가 유류분 주장을 할 수 없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족 간의 재산 분쟁 어려운 문제인데 변호사님 우선 사연 속 상담자의 언니분 역시 상속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뭐 법적으로 이제 결격 사유가 결격 되거나 사유가 그런 건 없기 아니죠? 때문에 네. 동일하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상속권은 있는데 큰언니가 집안 재산을 갖고 도망간 것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가족과 연락도 끊고 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인정이 되나요?
예, 우선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인정이 되고요. 다만 예.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예, 작년 예.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결정 2개를 예, 내놨는데요. 예. 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이혼 결정이 나왔고 네.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점과 예.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예. 2025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하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그 큰언니 분에게도 이제 유류분권이 인정이 될 수 있겠지만 네. 만약 유류분 상실 사유에 과거 이제 논의되었던 부분 예컨대 예. 뭐 장기간 부양 의무 혜택나 이런 예. 점들이 유류분 상실 사유로 입법이 되게 된다면 네. 뭐 큰언니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좀 유의미한 얘기를 하셨는데 유류분 상실 사유가 아직 입법화되지는 않았는데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입법화하라라고 이제 어쨌든 결정을 예, 내려준 그렇습니다. 거고 기여분 관련된 것도 넣어라. 왜냐면 기여를 한 사람에게 유류분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고 기여를 안 한 사람한테는 유류분을 좀 줄이는 그런 규정도 넣어라라고 예.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사실이 있군요. 특히나 올해 12월 31일까지 어쨌든 입법을 했으면 한다라는 예. 결정을 내렸는데 만약 입법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입법이 된다고 하면 소급해서 적용을 할까요? 그거는 이제 부칙을 봐야겠죠. 이제 예, 예. 부칙에서 만약에 소급해서 적용해라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할 수 있고요. 네. 보통의 경우 근데 이러한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고 예. 이제 언제부터 이제 시행한다. 그때부터 이제 효력 적용한다라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어차피 개정되고 어머니가 사망하시면 뭐 유류분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 뭐 사망하신 시점이 아직까지는 안 오셨으니까 뭐 개정된다고 하면 적용 바로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증여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증여도 좀 마찬가지인지 부모님이 생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를 할 때 특정 자녀에게만 좀 증여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으니까요. 나머지 자녀들이 이 증여분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이제 증여를 예, 했다고 예. 하더라도요. 예, 예. 그 증여한 재산 역시도 이제 상속 재산에 편입시켜서 아. 유류분 계산 시 이제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예, 예. 다른 자녀분들에게 유류분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이제 부족한 유류분에 대해서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큰딸이 비록 집안 재산을 좀 갖고 도망을 갔지만 그래도 어머니에겐 자식인지라 자녀들에게 좀 재산을 나눠줄 때 큰언니 역시 떠올리시는 것 좀 같았어요. 마음이 좀 짠한데 상담자님의 오빠들은 뭐 절대 안 된다면서 유언공증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유언공증은 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건지 좀 유언공증을 하면 실제로 우리 이제 상담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연락이 끊긴 언니의 유류분 청구 자체를 막아버릴 수 있습니까? 일단 유언공증이라는 절차 자체는요. 예, 예. 유언장의 공증을 받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에 법적 분쟁을 막으려고 보통 많이들 하시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유언공증이 있다고 해서 유류분권을 이제 뭐 상대방의 유류분권을 뭐 박탈하거나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네네. 따라서 유언장이 있더라도 큰언니 분에게는 여전히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존재하는 거고요. 다만 유언장에 어머니께서 큰언니에게 많은 재산을 이미 줬다라는 예. 부분을 좀 명확하게 남겨놓으신다면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상속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유언공증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가족이 좀 합의가 돼서 현재 어머니 명의의 집에 대한 재산을 분할을 좀 하고자 할 때요, 빌라요. 나중에 큰언니가 자신의 권리를 좀 주장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아까 이제 유류분 청구권은 포기를 못하게 한다니까 주장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뭐 이미 큰언니 분이 가져간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께서 생전 증여한 것으로 이제 평가도 가능하니까요. 네. 그렇게 된다면 유류분권 침해 자체가 없을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이제 다른 형제분들께서는 큰언니가 이제 가져간 재산들, 받은 재산들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된다라는 자료를 좀 미리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언니하고 좀 연락이 닿아서 상속이 나눠서 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과거 형제들이 좀 대신 갚았던 언니 가족의 빚을 뒤늦게 좀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상속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고 네. 별도 이제 구상권의 문제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빚을 제3자가 이제 갚게 되면 이제 구상권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발생 시점은 이제 변제한 즉시 그때부터 이제 발생하게 되고 소멸시효도 진행하기 때문에 예. 아까 상담 내용을 보니까 한 15년 전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구상권 자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상속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어떠한 권리 주장에 대해서 이제 다른 형제분들이 이러한 점들 변제한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권리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리딩방을 5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요즘 리딩방 사기니 뭐니 해서 말이 많은데요. 저는 애초에 주식 카페에서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과 리딩방을 만들었고 오프라인 모임을 자주 갖고 친목을 다지며 리딩방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 제가 본업은 따로 있고 부업으로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 정예로만 꾸려왔어요. 그러다 작년에 증시가 나빠지면서 기존 회원들로부터 소개받은 신입 회원들이 들어왔는데요. 규모는 조금 커졌지만 그래도 나름 진정성을 담아 열심히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난데없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회원이 저 때문에 입은 손실이 크다면서 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회원들과 함께 그날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특정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종목 추천이라기보다는 해당 종목의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늘 투자 결과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도 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 제 나름대로 투명하게 운영해 왔는데 사기 혐의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네, 또 저와 함께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회원 또한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이 일로 제가 그동안 꾸려온 리딩방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라고 상담 주셨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서는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라는 어떤 사연이 좀 종종 접하는데 반대로 운영진 분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연은 좀 처음입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변호사님, 주식 리딩방 운영이 무조건 불법은 아닌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리딩방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고요. 아, 네. 하지만 이제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 유사 투자 자문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예. 이를 어길 시에는 미신고 투자자문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등록을 했더라도 이익보장이나 손실보장 약정 그리고 1대1 투자자문 등을 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연에서 좀 봤을 때 주식 리딩방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뭐 기망행위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사기로 볼 수 있다.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주식 리딩방 사기 유형에는 이제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이나 네. 뭐 비상장 주식 권유하는 예. 등으로 이제 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뭐 보이스피싱에 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사연자분의 사례라는 좀 결이 달라 보이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뭐 회비만 받고 잠적을 하거나 예. 아니면 근거 없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제 수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난 것처럼 조작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예. 뭐 그다음에 운영진이 미리 매수한 종목들을 회원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그거 가지고 이제 물량을 떠넘기는 일종의 이제 먹튀 행위죠. 시세 조정 행위. 예. 그리고 과도하게 수익 보장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담자님께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절대 사기가 아닌 투명하게 운영하는 리딩방이고 뭐 이런 부분들 강조하려면 좀 어떻게 증명을 좀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좀 투자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 아까 이제 상담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것만 고지하면 회원들한테 고지하면 면책이 되는 겁니까? 뭐 투자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고지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결국엔 유사 투자 자문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만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1대1 또는 1대 소그룹 방식으로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시점이나 가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일종의 리딩 행위를 하면 그 자체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 55조에 이제 수익보장, 손실보전 약정 금지 규정이 있는데 작년 8월에 이제 개정이 돼서 이 규정이 유사 투자 자문업에도
이제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준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이러한 약정을 해도 무효는 아니다라고 대법원 판례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8월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달리 평가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어떤 사기나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임원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변호사들이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